어쨌든 22년의 시장을 이렇게 잘 회고해 주셨는데 그러면 23년을 먼저 한번 바라본다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2023년도 시장은 어떻게 보면 별다른 특징은 없다라고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뭐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떨어지는 거나 이러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네.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위아래가 이제 이렇게 압축이 돼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제 박스권 내를 벗어나지 못하는 형태로서 계속 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 주식시장에서 2023년도에 경기가 나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흡수했다라는 네. 얘기들 많이 하지만 네.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흡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한 0.5% 정도 연간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주식시장이 그것 때문에 크게 흔들리거나 이럴 만한 부분들은 없을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나 이 부분들이 크게 뭐 그 좌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우선 아무튼 경기가 안 좋은 때에 주가가 그렇죠.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보면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피크를 치고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네. 한 2년 정도에 걸쳐서는 계속해서 이익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네. 2022년도 하반기 정도서부터 기업 이익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2023년도는 계속해서 이익이 줄어드는 네. 그런 국면 내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네. 그게 이익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미국의 100년 정도의 금리를 쭉 한번 그림을 그려서 최근을 보게 되면요. 네. 지금이 그렇게 높은 금리인가? 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죠. 그거는 뭐 100년을 놓을 게 아니라 2000년서부터 최근까지 왔던 금리를 한번 본다고 하더라도요. 네. 지금 정도 수준의 금리는 20년 평균하고 거의 일치하는 정도의 수준 그런 금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의 금리는 비정상이 정상이 된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기대하는 것처럼 금리를 굉장히 많이 내려가지고 옛날 뭐 그 2021년도 뭐 이런 때처럼 만들 거다라고 하는 거 그거 기대하지 마. 네. 그냥 이제서부터 중요한 거는 뭐냐면 2022년도는 생각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금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충격이 있었지만 이제서부터는 정상이 돼 있는 금리에 우리가 적응하면 되는 거야. 그 적응이라고 하는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뭐 이렇게 할 거고 네. 그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그렇게 금리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은 안 할 거야. 네. 라는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보게 되면 금리를 내리고 어쩌고 뭐 인하를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림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걸 모두 다 엮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네. 2023년도 주식시장은 위아래가 아주 제한된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네.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23년 경제 그리고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조합해 보니까 정말 23년의 어떤 주식 시장의 움직임 그런 모습으로 설명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G20 국가 중에서 우리 22년 한 해 이 주가 지수 하락률이 21.9%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 G20 중에 19등이고요. 20등이 러시아입니다. 네. 전쟁국이에요, 전쟁국. 그 전쟁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낮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나라 이런 수익성을 실적으로 보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 유독 세계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장세였던 건 맞습니다만 유독 왜 우리나라가 빠졌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해보고 가고 네. 싶어요. 한국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거든요. 기회가 되면 뛰어들어가고 네. 기회가 이게 끝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나와야 된다. 네. 라고 하는 거가 이미 인식이 딱 박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16년 넘게 주식시장이 옆으로 쭉 기는 거예요. 1000포인트에서 16년 기었어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넘었는데 지금도 2000포인트 부근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입니까? 15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또 옆으로 기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잠재의식 속에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주식은 오를 때 빨리 뛰어들어가서 좀 먹고 그 다음에 빨리 나와야 돼. 그 계속해서 갖고 있다 보면 10년도 걸리고 15년도 걸리고 계속 그냥 아무튼 뭐 절절 매는 형태가 돼. 이게 되는 거죠. 올해 주식시장이 떨어지면서 그 생각이 발동을 한 거죠. 야, 이게 주가가 떨어진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또 얼마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빨리 빠져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하락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거는 이제 거꾸로 우리가 보면 2000년도, 2020년도나 이럴 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요. 2020년도 11월 한 중순 정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달 사이에 주가가 1000포인트가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물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야 된다. 빨리 들어가서 아무튼 빨리 이 수익을 여기서부터 내야지 이게 머뭇거리고 있다가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한 방에 정리를 싹 해주시니까 우리도 참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 시장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종우의 넥스트 스텝 이 책에서 전달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는데 책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해서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센터장님 보시기에 이 주식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 도대체 무엇이 이 주식시장을 움직이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그 기업 실적이 움직이게 한다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별적인 기업 실적이라고 하는 거를 안다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업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그거는 매크로 특히 경제 성장률이 움직이고 하는 부분들을 기업 단위로 잘라놓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장이 되고 뭐하고 하는 기간 동안에 기업 실적이 늘어나고 뭐 이러는 부분들이 거의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그거에 이제 연동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가 됩니다. 기업 실적을 내가 예상을 해보겠다. 이거는 개인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건 제가 봤을 때 그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조차도 그건 네가 뭘 알겠니 이런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는데 일단은 아무튼 기업 실적 부분들은 매크로 변수를 가지고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주식 시장을 움직이고 하는 데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격이 높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거를 가지고 동원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힘들어지는 거고. 마찬가지 이게 반대로 그래서 절대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누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또 되지를 않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을 보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가격을 통합해서 얘기하는 코스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형태죠. 그래서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를 보고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주식시장을 판단하고 하는 데서 큰 것만 보면 된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특히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쪽에서는 코스피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지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 많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진짜 더 이상 나는 억울해서 주식을 못 팔겠다 하는 정도의 수준인지, 그런 정도만 우리가 어느 정도 경험을 갖고 판단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라는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조언이 참 참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책의 내용을 좀 들어가다 보면 주식시장에 DNA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제나 재테크나 자산관리 전 영역에 걸쳐서 DNA라는 단어를 쓴 것도 처음으로 좀 보았거든요. 좀 재밌는 표현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주식시장의 DNA 특히 국가별로 그것을 좀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제가 미국, 중국, 한국 이렇게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주식시장의 특징을 가지고 그 DNA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추세의 힘이 강한 시장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왜 그렇게 표현해 주셨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냐면 한 번 오르면 한 15년 정도에 걸쳐서 올라갑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올라가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 옆으로 이제 조정을 하기 시작하면 또한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한 15년 동안 이런 정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옆으로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한번 보게 되면요. 그 전에 85년 정도서부터 미국 주식시장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이전에 18년 동안 옆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기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우지수 10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8년 동안을 옆으로 이렇게 쭉 기는 그런 그 형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세계에서 우량한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른 어떤 나라도요.
한 20년 만에 한 번 정도씩 맨 위에 있는, 그러니까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탑의 종목들이 다 교체가 되는 시장, 이런 시장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은 그렇게 가죠. 1980년도 같은 경우에는 IBM, 보잉, 그 다음에 포드 이런 데가 이제 그 지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2000년도가 되면 그런 기업들은 다 싹 사라져 버리고요. 네. 그 시스코 시스템스니 오라클이니 이런 데가 이제 올라옵니다. 물론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에 2020년도가 되니까 또 그런 기업들은 싹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뭐 테슬라가 올라오고 아마존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기업들로서 또 쭉 이렇게 그 하잖아요. 애플도 올라오고. 시장의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그 산업의 이 전체적인 패러다임도 계속 바뀌고 시장이 그걸 이렇게 정말로 잘 반영하는 그런 시장이 참 그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아무튼 보면 추세의 힘이 굉장히 강한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 시장을 그런 관점에서 이게 참 정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역시 센터장님께서 시장을 보는 눈이 탁월하셔가지고 한 방에 또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시장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중국 시장의 특징을 책에다가는 변동성이 큰 시장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렇죠. 이건 왜 그런지 좀 한번 부원 설명. 우선 아무튼 중국 시장의 변동성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줄었는데 제일 처음에 1990년도 10월 달에 처음 시장을 열었었거든요. 그 당시 그 뭐 91년도 이럴 때 기록을 보면 한 7, 8일 사이에 주가가 배가 훨씬 넘게 막 그래가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막 이러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좀 안정이 됐다가 그래도 역시 보면 그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돼서 2004년도 이때에 1000포인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개월 사이에 6500포인트 정도까지 주가가 상승을 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형태가 계속 나옵니다. 중국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는 우선 이제 그 중국 시장이 아직까지는 이머징 마켓이기 때문에 그 시장이 일천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국 경제가 뭐라 그러더라도 사회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 시스템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이제 특히 보면 금융시장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세계화되고 한 부분들이 중국 시장이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더 약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책에 기술을 하지는 않았는데 하나 또 그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는 중국 사람들의 국민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투기성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1980년대 중반서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투기가 심하고 그랬던지 중국 정부에서 나중에 막다가 안 돼가지고 심지어는 거래 시간을 줄여버리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6시간 반 정도 거래를 하잖아요. 중국 시장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4시간밖에 거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투기가 심하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이렇게 그 거래 시간을 늘려주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면 뭐 그 공산주의 시스템 뭐 이런 거 그거 하지만 원래서부터 굉장히 투기가 심한 그런 그 습성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엮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미국, 중국을 좀 다뤄봤으니까 또 한국 주식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DNA 자체가 계단식 상승 그리고 낮은 상승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90년서부터 따져서 미국 시장이 대략 보면 한 13배 정도 넘게 올랐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 시간 동안에 한 2.7배 내지 2.8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 비해서 4분의 1 이 정도밖에 못 오른 거죠. 중국 시장이 많이 올랐을 때 60배 올랐고 지금도 30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무튼 저수익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국내에 있는 어떤 그 투자 자산,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어떤 그 주식시장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그 낮은 수익을 기록하고 이러질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익이고요. 또 우리나라 시장은 2년 내지 3년 상승, 15년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조정에 들어가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무튼 이 사람을 괴롭히는 형태가 되고, 오랜 시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상승이 굉장히 계단식으로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00포인트 처음 올라가고 난 다음에 16년 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2,000포인트 올라가고 15년 쉬고 네. 이런 형태가 되니까 주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그게 오래전서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스피가 나왔던 75년도서부터 보면 시장이 중간에 아무튼 이렇게 그 한번 그 3조 호황으로 해서 크게 올라갔던 거를 제외하고 나면 아주 좁은 폭 내에서 한번 올라갔다가 굉장히 오래 쉬고 뭐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런 계단식 상승 이 부분들이 계속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저는 각 국별 주식시장의 특징을 어떤 특성 혹은 DNA 관점에서 정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예. 센터장님께서는 왜 23년 주식시장이 박스권 계속 기는 모습을 보일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어떻게 그런 어떤 근거하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도는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네. 경기가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경기가 힘을 발휘해서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네. 되죠. 경기가 안 좋으면 기업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 굉장히 제한되고 그다음에 떨어지는 거는 이미 또 어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내려가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제가 판단하기에 이미 물가나 그다음에 금리의 영향력은 피크를 치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서 내려온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게 어느 시점에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갑자기 시장이 관심이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네. 그건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이런 형태였죠. 97년도에 외환위기가 났잖아요. 네. 98년도 그다음에 뭐 이런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원달러 환율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생각을 했었어요. 경제도 네. 그렇고 그다음에 주식시장도 그렇고 근데 1,700원까지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서 한 1,350원 정도가 딱 되고 그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 다음서부터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주식시장이 별로 그렇게 큰 상관이 없이 움직이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미 어떻게 보게 되면 금리도 그러니까 시장 금리도 일정한 폭 내에 이제 들어가는 형태가 됐잖아요. 미국의 10년물, 우리나라의 3년물 모두 다 3.55를 바닥으로 하고 4.0을 그 천장으로 하는 그 내에 이제 들어가 버리는 형태가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는 매크로의 시장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아마 종목의 시장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좀 인상적인 게 24년 이후에 주가가 좀 오른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예, 예. 왜 그러십니까? 일단 이제 어느 정도는 뭐 여러 가지 가격 변수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응력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금리도 올라가고 뭐 그랬지만 3.5에서 4.0 사이에서 1년을 있던 뭐 6개월을 있던 이런 정도 되면 그때서부터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하는 거거든요. 네. 처음에 그 수치가 됐을 때 겁나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이제 조금 달라지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경기가 아주 나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2024년 정도서부터는 조금씩 벗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2022년도, 2023년도는 밑으로 가는 형태였잖아요. 네. 근데 그 방향성이 최소한 밑으로 가는 형태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플러스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2020년도 이럴 때 처음 3,000을 넘고 했을 때는 3,000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고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이게 나오는 숫자니까 얼마나 높게 생각이 되겠어요. 근데 그게 한 번 가고 두 번째 가고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해서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00포인트 이런 것처럼 때 되면 올라갔다가 때 되면 내려왔다가 뭐 이러면서 수시로 드나들고 막 이런 형태가 되는 것처럼 이게 처음 3,000포인트를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아마 이제 2024년도서부터 조금씩 올라가면서 그 한다라고 하면 그 주가에 대한 부담 이 부분들도 조금씩 많이 그 약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24년도, 25년도 이럴 때는 조금씩 아마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참조하셔야겠지만 또 저희 의견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믹스해서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1억 원의 자금을 여윳돈을 투자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투자하겠다라는 그 청사진을 그려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아주 좋은 참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한번 이것서부터 좀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